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전남 신안해상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이 좌초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본인 안위에만 신경을 썼던 선장도 종적을 갖췄던 정부도 없었습니다. 탑승자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됐습니다. 운항 과실로 추정되는데요. 명확한 사고 원인은 물론이고 승무원들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밝혀내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이집트에서 바쁜 중동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집트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교역과 문화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기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전남 신안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에 탑승자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두 나라의 100년 동행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이집트 카이로 공항에 착륙해 환대를 받았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대장동 재판 지휘 라인에 있던 인사를 중용해 항소 포기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입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카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두 나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신안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과 선원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좌초했습니다. 해경이 승객을 모두 구조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7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2만 6천 톤에 달하는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 위로 얹혀 있습니다.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퀸 제누비아 2호가 전남 신안 장산도 앞 무인도에 좌초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저녁 8시 17분. 배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을 합쳐 모두 26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크게 놀랬죠. 배가 좀... 네, 들이받아보니까 그래요? 넘어진 사람 있고 별 사람 다 있고. 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정 20여 척과 항공기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습니다. 승객들에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경비정에 옮겨 태워 목포로 이송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3시간여 만인 밤 11시 27분 탑승자 전원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다만 좌초 당시 큰 충격에 허리 통증을 느끼는 등 승객 27명이 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분산 투숙하고 있는 인원 중에 혹시 건강 상태가 악화된다든지 해서 병원에 더 방문할 수 있는 인원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좌초된 선박이 침수로 이어지지 않아 인명피해는 면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은 선사에서 동원한 예인선 4척에 의해 암초에서 벗어났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은 예인선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 선주 측에서 예인선을 동원해서 2초 작업. 해경은 여객선 선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이 여객선이 좌초된 섬은 예정됐던 항로에서 이탈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항해사는 물론 항로를 살폈어야 할 관제 측의 책임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목포로 향하던 여객선은 출항 3시간 40여 분 만에 전남 신안군에 있는 한 돌섬 족도에 좌초됐습니다. 해당 여객선이 하루에 2차례 오가는 평소 항로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실제 사고 여객선이 항로에서 0.1해리 180m 정도 이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해경은 수사 전담반을 꾸려 항로 이탈 경위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항로를 좀 이탈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 우선 선주나 항해사가 변침, 즉 방향 전환을 뒤늦게 한 것으로 보고 주의 의무 위반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항로는 다른 곳보다 좁은 협수로로 자동 항법 장치 대신 특히 주의를 기울여 수동 운전하는 지역이란 게 해경 측 설명입니다. 족도에 있는 그 항해는 연안이라서 협수로에 해당됩니다. 그 주의 깊게 항해가 되는 그런 항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안 항로에서는 협수로에서는 자동 항법으로 운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제 체계를 운용하는 해경 측 과실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해상사고 예방 등을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관제센터에서 항로 이탈 상황을 미리 인지하진 못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GPS로 그 선박이 어떤 경로로 가야 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벗어나면 자동 경보 시스템도 있고 눈으로 보여지면 통보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밖에도 해경은 선내 CCTV 등을 통해 출항 전 안전점검에 문제는 없었는지 보타실 근무자의 재실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수행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현지 시간으로 19일 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카이로 공항에 착륙해 이집트 측 인사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 방문 첫날 휴식을 취한 뒤 이튿날에는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오찬도 하고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을 통해 한국의 중동 구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지막 날에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두 나라의 100년 동행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등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핵심 인사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아부다비로 날아왔습니다.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국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저와 한국 정부는 혁신과 지속 가능성, 공동 번영을 위한 양국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력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방위산업, 그리고 문화와 음식으로 대표되는 소프트파워 등 한 UAE 공동선언에 담은 내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00년 동행을 위한 미래 파트너십의 방향을 제시한 거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화답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인 에너지, 인프라, 국방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훈풍을 발판 삼아 새로운 오일머니를 잡을 기회가 더 활짝 열리길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에 파병된 아크 부대 장병들을 만나 격려한 걸 끝으로 2박 3일 동안 이어진 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은 마무리됐습니다. 무함마드 대통령을 만났는데 우리 아크 부대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매우 많이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중동 순방국인 이집트에선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강준원입니다. 네, 국내로 돌아보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이 임명됐습니다. 항소 포기 과정에서 핵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을 고려한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새 수장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을 임명했습니다.
정진호 검사장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지 11일 만입니다. 박 검사장은 특수통 검사로 분류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요직에서 밀려났다가 이번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형 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 사건 관련 절차에도 전반적으로 관여했습니다. 정 검사장이 항소 제기를 승인했지만 박 검사장이 재검토하라고 지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 검사장이 항소를 사실상 불허했다는 게 수사팀 주장입니다.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경 2단 부장검사, 서울고검차장에는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각각 검사장으로 승진해 보임됐습니다.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이정현, 고경순 검사장은 각각 수원고검장과 광주고검장으로 승진 발령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 조직 안정과 인적 쇄신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검찰 조직을 향한 조롱이자 국민을 향한 도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관해온 이재명 정부가 핵심 당사자를 보훈 인사격으로 승진시킨 건 항소 포기의 이유와 배경을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검사들의 입을 틀어막고 입맛에 맞게 검찰을 재단하려는 시도라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 폭거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법여권의 검찰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법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 18명 전원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항명은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법여권 법사위원들이 공지도 예고도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명 검사장 18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흘 만인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올렸던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이 대상입니다. 법사위원들은 이들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닌 법이 명백히 금지한 집단 행위, 즉 항명이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봤습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하여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이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본분을 명백히 저버린 것입니다. 법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찰 역시 행정직 공무원에 불과하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항명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 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에 나선 겁니다. 만약 이런 집단 항명을 용인해 준다면 앞으로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위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정당한 요구를 입틀막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항명이라면 대체 어떤 명령을 위반한 건지, 항소 포기를 명령했다는 건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의 부당한 검사 징계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좌시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 하는 말.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엔 불필요한 잡음을 자제하려는 분위기 속에 이뤄진 돌출 행동을 두고 그 배경과 파장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지난 2019년이었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들이 입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었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선 이들은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지 못하도록 당시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6시간 감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장을 몸으로 막아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국회의안과를 점거해 서류 접수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폭력을 동원해 입법 절차를 무시했다며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현직 의원 5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사당이 불법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강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저항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정당한 정치의 행위였고 그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충돌 6년 반 만에 마무리되는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내려질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씨의 모습이 지난 9월 이후 2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한 건데 다만 반론권 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는 5분 남짓만 진행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씨가 재판부에 고개 숙여 인사하며 법정에 들어섭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안경과 마스크를 쓴 모습은 지난 첫 공판기일과 같았지만 머리는 묶지 않고 풀었습니다. 재판을 받는 김건희 씨 모습이 공개된 건 지난 9월 이후 2달 만입니다. 재판 시작 전까지만 공개됐던 첫 공판기일과 달리 이번에는 재판 진행 과정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법원이 특검 측에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한 건데 다만 법익 침해 등을 이유로 서중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중계가 허용됐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 서중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반론권이 즉시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서중 조사가 진행되던 오후 재판에서는 변호인이 김건희 씨가 상태가 좋지 않다며 퇴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을 잠시 휴정하기로 했고 김 씨는 들것에 실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는데 이날 검찰의 구형도 함께 이뤄집니다. 특검팀은 결심 공판에서도 재판 중계를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추후 이를 허가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발언 이후 김건희 씨의 첫 육성도 공개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김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이상민 전 장관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재판부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내란 중요인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상민 전 장관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공판 증인석에 섰습니다. 앞서 불출석으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구인영장이 발부된 뒤에야 출석한 겁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그러나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습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선서 거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형사재판에는 선서 무능력자 외에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해석 나름일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 전 장관은 마지막까지 재판부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부과할 수 하십시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조서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심판정에서 대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도 형사법정에서 만났습니다.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 피고인인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께서는 저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재고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상당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측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듯 수차례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뉴욕 증시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인공지능 거품론과 직결되는 만큼 시장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파원, 뉴욕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투자자들의 기대와 우려를 반영해 하루 종일 보합권에서 출렁였습니다. 지금은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잠시 뒤 AI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최근 AI 거품론과 AI 칩 감가상각 논란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아슬아슬한 시기에 성적표를 공개하는 겁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쏟아진 이 대규모 제휴와 신규 계약만 고려해도 실적 자체는 이번에도 시장의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AI 열풍이 시작되고 매 분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예상치를 웃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웃도느냐가 문제입니다. 다만 이번엔 3분기 실적과 4분기 내년 실적 전망보다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의 감가상각 방식이 더 큰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AI 칩의 실제 가용 연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만큼 이 분석가들은 컨퍼런스 콜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엔비디아의 입장을 추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I 칩의 감가상각은 고가의 AI 장비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상 비용으로 나뉘어져서 인식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좀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기업이 AI용 GPU를 사면 그 장비 가격을 한 번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장비가 쓰이는 예상 기간인 이 내용 연수라고 하죠. 그 내용 연수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AI 칩의 실제 수명이 예상보다 짧거나 길면 이 관련 기업들의 비용 구조와 이익, 나아가 주가와 대출 금리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하이퍼 스케일러라 부르는데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들은 엔비디아 AI 칩의 내용 연수를 5, 6년으로 잡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상당합니다. 대표적인 하이퍼스케일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컴퓨팅 장비의 내용 연수를 2년에서 6년으로 제시했는데 실제 2, 3년에 불과하다면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뒤집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아가 AI 산업이 지금 형태로 유지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Many are questioning at this point in time, how much longer can the AI infrastructure spend continue? They're questioning the excessive valuations of some of these tech companie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AI revolution. 네, 12월 금리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 회의록, 이쪽에도 관심들이 많이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인한 고용 위축과 물가 상승에 따른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놓고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 내에 내분이 극심해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던 10월 FOMC 회의 당시에도 연준 관계자들은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을 놓고 큰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10월 FOMC 회의록에서 다수의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꽤 오랫동안 목표치인 2%를 웃돌아왔고 목표치로 복귀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부는 인플레이션이, 다른 위원들은 실업률이 치솟을 것이라고 봤지만 12월 FOMC 회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록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지난 회의 당시 금리 인하를 지지했지만 일부는 동결을 지지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고 몇몇은 인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블룸버그 TV는 회의록은 연준조차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고 상당히 의견이 분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또 흔들렸습니다. 외국인의 팔자 속에 코스피는 장중한 때 3,900선도 내주기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지난달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열풍이 거품 아니냐는 우려에 국내 증시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2.5% 급락해 3,854포인트까지 밀렸지만 다시 반등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어갔습니다. 1조 원 넘는 외국인 매도세에도 개인과 기관이 사자에 나서며 코스피는 전날보다 0.61% 소폭 내린 3,929.5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0.84% 내린 871.3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1%대 하락했습니다. 버블 논란은 있겠지만 업체들이 수익성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는 인식들이 장중에 공유가 된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 이벤트 후에 다음 주부터는 시장에 조금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가 환율 상승을 부추기면서 15시 30분 기준 1,465원을 기록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환율 상승에 대해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아 달러가 부족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이른바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순매수 금액은 1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협의해 과도한 환율의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아시아의 최고 갑부로 알려진 무케시 안바니 인도 릴라이언스 그룹 회장이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경쟁업체인 중국 BOE와의 6기 발광 다이오드 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전용 자율주행차로 개발 중인 사이버캡의 판매 허가를 규제 당국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이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은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도입 규모와 또 체류 자격 비자 확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상장사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는 경우가 크게 늘어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강화한 개정상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서울 명동이 전 세계 주요 도심 상권 중 임대료가 9번째로 높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착황 부진에 양상추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햄버거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계에 수급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카이시 사나이 총리의 타이완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카드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다 해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까지 나오는 등 두 나라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금지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지난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5일 2년여 만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어렵게 재개했지만 보름 만에 또다시 금지한 겁니다. 我还想强调的是，近期由于日本首相高市早苗倒行逆施，在台湾等重大问题上错误言论，引起中国民众的强烈公愤。
일본 정부는 말을 아끼면서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한층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輸出の円滑化を働きかけていくとともに、残された10都県産の水産物の輸入規制の撤廃等を強く求めてまいります。 앞서 중국은 자국민에게 일본 관광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는데 중국 관광객이 급감할 경우 일본은 최대 20조 원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 중국은 자국어선과 일본 해양보안청 선박이 충돌한 뒤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는 만큼 이번에 또다시 히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일본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 국장급 인사를 중국에 급파하며 사태 해결에 실마리를 모색했지만 중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여서 중일 간 외교적 갈등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대북 풍선 1000여 개를 살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정부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경찰도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역 주민과 관련 단체 반응이 엇갈립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과 과자, 커피 믹스 등이 보입니다.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려다 경찰에 압수된 물품들입니다. 경찰이 접경지에서 대북 풍선 1000여 개를 살포한 2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 연천과 파주 등지에서 대북 풍선 1025개를 무단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무게가 2kg 넘는 꾸러미를 매달고 신고 없이 고압 수소가스를 사용해 재난안전법상 지자체가 설정한 위험구역에서 풍선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접경 지역에서 지원받은 물자를 풍선에 묶어 북한 방면으로 약 1,000여 개의 풍선을 살포하는 행위를 경찰은 지난 9월에는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최성룡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를 재난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군사적 긴장 구조 등을 이유로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경찰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접경지에서 이루어지는 전단 살포에 대해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제 등 뒤로 북한이 보이는데요. 일부 단체들은 이런 접경 지역에서 보통 새벽을 틈타 북측으로 전단을 날려왔습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제재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나 이쪽에서는 대환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 대북단체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포들을 한데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이건 인도주의적인 거고 평화적인 거기 때문에 초보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이거 막으면 안 되죠. 국회에서는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접경지 등에서 풍선 등 무인 비행기구를 띄우는 걸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관련 논쟁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제80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북한 인권 결의가 투표 없이 대다수의 동의로 채택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는 12월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입니다. 80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는 북한 내의 심각한 인권 상황과 인권 침해, 유린에 대한 불처벌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누그러지고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은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기가 오늘부터는 조금 온화해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2.6도로 다시 영상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어제까지 워낙 추워서인지 확실히 밖에서 체감되는 추위도 조금 덜합니다. 낮이 되면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여전히 한 자릿수에 머물기 때문에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선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어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겠습니다. 서울이 3.3도, 대구 0.8도, 광주는 4.9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5도, 부산은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휴일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린 뒤 다시 기온이 떨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어젯밤 8시 17분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7명을 태운 26,000톤급 대형 여객선 퀸 제노비아 2호가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경비함정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나섰고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인 오후 11시 27분 탑승자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 완료했습니다. 승객들은 순차적으로 해경 함정에 옮겨 타 목포항으로 이송이 됐고 좌초 총격으로 승객 27명이 통증이나 어지러움을 호소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여객선을 목포 사막뚝 부두로 이동시킨 뒤 사고 원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여객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사고가 난 지 4시간여 만에 모두 육지에 내렸습니다. 승객들은 놀란 마음을 달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제보로 본 당시 상황 임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점 판매대가 떨어져 있고 물건들은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26,000톤급 대형 여객선이 운항 도중 무인도에 부딪히면서 그 충격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굉음과 충격에 승객들은 혼비백산이었습니다. 선실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약간 폭발음 같이 엄청 큰 소리가 나가지고 진동도 되게 크고 그러고 몸이 좀 뒤로 밀렸어요. 자다가. 거기 앉아 계시던 분들 얘기로는 엄청 놀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소리도 크고 진동도 심해서 뜨거운 거 들고 계시다가 손 뒤신 분도 있고. 구명조끼를 입은 채 갑판으로 모인 승객들.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 함정을 기다리는 동안 선내 방송에 의지하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량에 선적하신 승객께서는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개인용품을 미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선박을 자주 이용한다던 승객은 큰일 났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선체가 그냥 배가 전 통째로 앞으로 쏠렸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 배가 제가 또 군대도 해군 나오고 해갖고 이런 상황이 없었거든요. 구조 함정과 헬기가 속속 도착하고 246명의 승객이 모두 부두에 내린 건 날을 넘긴 0시 40분쯤이었습니다. 승객들은 육지에 발을 디딘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배 안에는 임산부와 아이들도 타고 있었는데 임산부가 복통을 호소하는 등 모두 27명이 통증과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 없이 4시간여 만에 모두 구조됐지만 승객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여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핵심 증거에 조작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일당의 천문학적인 범죄 수익을 강조하면서 현장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 특위는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에서 검찰이 주요 단어를 조작했다면서 이 대통령을 억지로 엮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일부 정치 검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는 수준을 넘어서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왜 녹취록을 조작했는지 낱낱이 밝히자며 법무부에 감찰 요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이 계속될수록 수사팀이 초업적인 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으로 감찰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장동 사건 관련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은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소유의 청담동 빌딩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남 변호사가 수백억 원대 재산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걸 고리로 검찰이 구형했던 7,800억 원에 다시금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통령이든 법무부 장관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검찰총장 대행이든 그 누구라도 함께 7,800억을 토해내야 할 것입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을 친일파 재산처럼 소급해 환수하겠다는 관련 특별법 추진에도 적극 힘을 실었습니다. 범죄 이익을 그대로 갖고 범죄자들이 호가호위하는 모습은 사법의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습적인 검찰 인사를 두고도 여야 새로운 전선이 생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검 간부로서 사실상 항소를 막아선 박철우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의 보훈 인사된 건 검찰에 대한 조롱이자 국민을 향한 도발이라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에 굳이 말을 보태지 않았는데 야당 공세를 괜히 맞받아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 자체든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 과정이든 이를 규명할 가장 현실적인 무대는 국정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범위까지 공감대를 모은 여야가 그 방식까지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립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의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향한 장애인 비하 발언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지도부의 처분에 이해가 어렵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지도부는 계파 갈등 확산 차단에 주력하면서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비례대표의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했다. 눈이 불편한 걸 제외하면 기득권이라는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 발언 논란 뒤 김예지 의원이 첫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피해자이자 당내 일원으로서 조심스럽다면서도 아직 당사자에게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엄중 경고란 지도부 조치에도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인재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우리 국민의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고 계파 간 해묵은 감정의 고를 타고 당내 내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체제였던 작년 총선에서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고 3대 특검 등의 찬성표를 던지며 친한동훈계로 분류됐는데 박 대변인의 사퇴 조처가 내려지지 않은 건 사실상 친한계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엄중 경고로 진화에 나섰던 지도부는 일단 추가 조치 없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언 자체는 부적절했지만 김 의원의 이례적 연속 비례 공천은 짚어볼 만한 대목이란 기류도 일각에서 감지됩니다. 저희 당내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두 번 연속 비례대표가 됐는지 그건 여기에 계파 갈등의 주요 뇌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지방선거 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하고 싶으면 경선에 뛰어들면 되는 거고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한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이런 가운데 지도부는 4선 이상 중진을 만났습니다. 지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주로 여당 공세에 맞춰 함께 싸우자는 결의를 다진 거로 전해졌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권의 내란 프레임 공세가 격화할 거로 보이는 가운데 내부 갈등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할 경우 대여투쟁 원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상설 특검의 수사 대상인 쿠팡 관계자와 오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악의적인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가 왜곡됐다는 주장인데요. 야당은 뻔히 보이는 눈속임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 민주당 사선 서영교 의원이 취재진 앞에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열변을 토합니다.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임명된 다음 날 쿠팡 임원과 오찬을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겁니다. 담당 직능단체를 만난 것일 뿐이라는 게 서 의원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무이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변협과 만난 것이고. 당시 오찬 참석자는 서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논란의 인물인 변협의 정무이사이자 쿠팡 상무였던 A 변호사입니다. 민주당 보좌진 출신인 A 변호사는 상설특검이 결정된 뒤 쿠팡에 사의를 전했고 당시 퇴직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을 전혀 몰랐다는 서 의원, 자신은 최일선에서 검찰과 쿠팡을 비판해왔다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선봉에 서서 낱낱이 검사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밝혀내고 있는 저에게 공작이 들어왔습니다. 이 공작에 대해서 저는 오늘 법적 조치합니다. 논란의 시작점이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던 SNS 메시지 작성자, 즉 오찬 사실을 전하며 부적절이란 부연을 단 사람도 끝까지 추적해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자신의 겨냥에 함정을 팠단 건데 서 의원과 김 원내대표가 하필 원내대표 경선 경쟁자였다는 점에서 뒷말도 낳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쨌든 쿠팡 관계자와 밥 먹은 거 아니냐며 국민을 기만하는 억지 해명만 늘어놓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시닥도 전에 오염된 민주당 관리 특검이며 쿠팡 오찬은 민주당 손바닥 안에 있다는 방증입니다. 서영교 의원이 정말 몰랐을 것 같다는 게 민주당 중론이지만 만에 하나 쿠팡 관계자라는 걸 알았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여온 국제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받아냈죠. 여야는 모두 자기 진영 쪽으로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3년 전 패소 때와는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양측의 주장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22년 론스타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2억 1천만여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애초 청구액이 6조 원 규모였던 걸 생각하면 선방이라면서도 국익을 지키겠다며 즉각 불복 절차를 예고했습니다. 국가로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볼 것이고 내부적인 판단으로는 충분히 저희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은 제로다. 로펌의 배만 불릴 거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3년여 뒤 분쟁 취소위원회가 론스타가 아닌 우리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양쪽 진영의 처지는 180도 뒤바뀝니다. 패소로 코너에 몰렸던 한동훈 전 대표는 득이양양 역공을 퍼부었고 이자 늘어나면 네가 물 거냐고 집요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와서 자기들이 자화자찬? 저는 솔직히 보면 좀 황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론스타 항소 결정을 대비하며 민주당이 사죄할 차례라고 여권을 겨눴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치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부 당국과 실무진들의 책임감,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켜냈다는 건데 우리 금융감독 주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인 성과 더불어서 더욱 빛나게 된 대한민국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정권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10년 넘게 싸워 일궈낸 결과 아니냐면서 잘했다고 하면 될 일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경사 앞에서도 여야가 서로 니탓 공방만 주고받는 모습은 우리 정치권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에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은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재판에는 이우환 화백 그림 유통에 관여한 중개상 강모 씨와 또 중개자 이모 씨가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노동자들이 이 총파업에 나섭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는 저임금 구조 해결,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급식의 경우 학교별로 식단을 조정하거나 대체식을 제공하고 돌봄은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해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대법관 증언과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또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법관 평가제도 개선 방안과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도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KT가 해킹 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보안 책임자까지 형사 입건했는데요. 고의성 입증이 관건입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건물 안에서 파란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피해 규모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지적 나왔는데 그거 관련해서 확보하신 자료 있으세요? KT가 해킹 사실을 숨기려 고의로 서버를 없앴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버가 있던 방배 사옥은 물론 판교 사옥 등 3곳에 수사관 2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KT 판교 사옥 9층에 위치한 정보보안실에 수사관들을 집중 투입했는데요. 이곳은 KT 내부 보안을 총괄하는 부서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보안 전문 매체는 중국이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KT의 고객 원격 상담 시스템 서버를 해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조사가 시작되자 KT는 해킹 사실이 없다며 구형 서버 서비스를 예정보다 빨리 종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7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전달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고 증거를 없애려 서둘러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KT는 해킹 정황을 파악한 뒤 2달이 다 돼서야 피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기억하려면 중간보고 7월 22일에 제가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 KT가 서버를 폐기하고 시점을 허위로 보고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초 KT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입건 전 조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최근 혐의점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는데 보안 최고 책임자인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의성 입증이 관건으로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KT가 언제 해킹 사실을 인지했는지와 이후 조치 과정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죠. 하루에 10원이 넘게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강달러 현상은 계속되는데 환율 변동폭까지 커지면서 사설 환전소들은 울상입니다. 그제 저녁 7시엔 1,468원이던 1달러당 환율이 어제 오전 10시쯤엔 1,458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3시엔 1,466원이 됐고요. 그러니까 5시간 만에 8원이나 오른 겁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환율 때문에 명동 환전소 거리엔 달러를 안 받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환전소는 달러를 사고 팔 때 환율 차이로 생기는 환차익을 가져가죠. 지금 같을 때 비싸게 달러를 사들였다가 환율이 떨어지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달러를 사기에도 팔기에도 애매한 상황이라는 게 환전상들의 말입니다. 위안화나 엔화만 환전하고 달러는 전광판을 꺼두거나 아예 문을 닫아둔 곳도 있었습니다.
지난 약 2주 동안 원달러 환율은 36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환전상들 사이에선 코로나19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가게 문 열기가 두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해서 가로 쓰레기통을 늘렸다는 내용입니다. 무단투기 논란으로 한동안 줄어들었다가 지난 3년간 다시 늘렸더니 거리가 더 청결해졌습니다. 서울 시내 가보면 가로 쓰레기통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4,656개였는데 올해 말에는 7,085개까지 늘리고요. 내년에도 470여 개를 추가로 만들 예정입니다. 가로 쓰레기통은 관광객이 많이 몰리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또 승하차 인원이 많은 버스 정류소나 지하철 출입구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대신 생활 폐기물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일반 주택가 거리에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공개된 서울형 쓰레기통은 예전보다 편의성에 중점을 두면서 색감도 더 경쾌해졌습니다. 그렇다고 길가에 쓰레기통 많이 보인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막 버리란 얘긴 당연히 아닐 겁니다.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깨끗한 거리가 유지되길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조선일보입니다. 34년간 유령처럼 바다를 지켜온 우리나라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이 다음 달에 퇴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해군의 잠수함 시대를 열었던 장보고함의 마지막 항해를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장보고함은 1992년 독일에서 우리 해군에 인수된 12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그간 약 63만 킬로미터, 지구둘레 15바퀴가 넘는 거리를 항해하면서 국토 수호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안병구 초대함장도 어제 장보고함의 마지막 여정에 함께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장보고함 도입은 우리 해군이 수중을 개척한 기념비적 사건이었습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2004년 환태평양 훈련 때 미국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 30여 척을 가상어뢰로 명중시켰습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탐지가 되지 않은 거죠. 그만큼 뛰어난 운용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해군의 1호 잠수함 장보고함은 이제 장비와 물자 정리 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에 퇴역합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고 우리 항해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제시 전합니다. 11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즈 브리핑이었습니다. 미 의회의 결정으로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기록 공개가 임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파일 공개를 거부했던 미 법무장관은 법을 따르겠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앱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미 상원 의원들은 파일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압박했습니다. I mean, I've been saying for a long time that I think that all the credible information that can be released should be released. I hope that doesn't happen because that would, of course, defy the act of Congress and the stated intention of the president to release this information. 펜 본디 미 법무장관은 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던 자신의 말을 뒤집은 겁니다. Do you mean that you will provide all the files by 30 days? But we will continue to follow the law, again, while protecting victims, but also providing maximum transparency. 앱스타인과 친밀했던 것으로 드러난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오픈 AI 이사직에서 사임했습니다. 서머스가 총장을 지낸 하버드대에서는 앱스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is I think really indicative of the kind of political environment that we now live in 21st century US.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사기극이라며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말했지만 불편한 기색은 역력합니다.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불안과 지방선거 패배에 이어 이번에는 앱스타인 파일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시작가 90억 원대 샤갈 작품을 필두로 총 290억 원 규모의 미술 작품이 다음 주 서울 옥션 경매에서 쏟아집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단일 경매로는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김정하 기자입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꽃다발과 중력을 거스르는 남녀. 평생의 뮤즈였던 아내 벨라와의 사랑이 가득 담긴 샤갈의 대표작입니다. 추정가 94억 원에서 150억 원인 이 작품을 필두로
국내 경매 시장에 샤갈 원화 작품 4점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인 김환기, 이우환부터 세계적 설치미술가 이불, 세로 2m가 넘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까지 서울 옥션이 미술관 전시를 방불케 할 만큼 제대로 판을 벌였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9월 프리즈 키아프 이후로도 더욱 증대됐기 때문에 공급하는 입장에서 시장에 조금 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된다면 침체됐던 한국 미술 시장이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겠다고. 총 규모 290억 원. 매달 열리는 메이저 경매의 선호배 수준으로 이 중 270억 원 규모의 주요 작품들은 별도의 이브닝 세일을 통해 판매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례적 규모인 만큼 이번 경매가 가라앉은 미술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고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K옥션은 우리나라 근현대 미술 주요 작가 작품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1954년작 김환기의 답교는 그동안 전시에는 자주 나왔지만 경매 시장에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되게 희소성이 높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김환기 화백이 이제 작고하신 이후에 주요한 전시에는 모두 다 소개가 된 작품인데요. 이렇게 시장에 나와서 거래가 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양대 경매 회사 출품작들은 경매 당일까지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서 폐교를 활용해 조성한 농산어촌 유학마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요청해서 만든 장흥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이 유입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에 긴 줄이 이어집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풍경인데 통학버스를 타려는 유학마을 학생들입니다. 서울 살 때는 건물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핸드폰을 보거나 보통 그러는데 나무랑 꽃과 자연환경이 많으니까 이게 주변을 좀 더 둘러보고 걸어 다니는 것 같아요. 전군처럼 유학마을에 새로 둥지를 튼 초중학생은 모두 21명. 폐교를 활용한 유학마을이 생기면서 모두 34명의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처음 해보는 농촌 생활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행복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선택을 했는데 저도 행복하구나라고 여기 와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0만 원만 내면 되는 유학마을에는 지방 소멸 대응기금으로 모두 10동이 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이 먼저 요청해 교육지원청과 군청의 협업으로 일궈낸 성과여서 국회에서 우수 시책으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주변 경관을 깨끗하게 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 지역에 대한 활력도 좀 찾게 돼서 또 학생 수와 지역 주민들의 인구가 증가하는 그런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이 만들어진 것도 교육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강남 못지않는 교육 시스템을 전남에 만들면 사람이 모여드는 이런 구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필요한 거죠. 장흥군은 자칫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는 지렁이 생태마을의 폐교도 활용하는 등 농산어촌 유학마을 조성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군 최전방 부대에서 박격포 사격 훈련을 하던 중 낙탄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 1명이 다쳐 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어제 오전 강원도 양구의 모 부대에서 81mm 박격포 사격 훈련을 하던 중 한 발이 표적지로부터 약 600m 떨어진 밭에 떨어지면서 영농 활동을 하던 민간인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눈썹 부위를 다친 주민은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치료를 받았는데 육군은 탄이 지상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비산물에 의해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큰 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발견 지점을 포함한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오늘부턴 다시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2.6도로 다시 영상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출근길에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까지 수도권과 영서, 충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곳에선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도 있어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을 보겠습니다. 서울이 3.6도, 대구 0.8도, 광주는 4.9도 등 대부분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구와 광주 15도, 부산은 16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월요일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 비가 내린 뒤에는 다시 찬 공기가 밀려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여전히 대기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산불이 나기 쉬운 환경입니다. 산불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